안녕하십니까. 경향언론 최정일입니다. 이번 시간은 제5장 인사관리입니다. 인사관리는 1절, 2절, 3절, 4절, 5절, 6절 총 6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사관리의 의의. 인사관리의 이해. 좀 복잡하게 되어 있네요. 노동력이나 인력을 관리의 대상으로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관리 활동입니다. 인사관리는 생산력에 대한 최고의 효율적 이용을 목표로 삼는 생산관리의 일환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고요. 작업 능률의 향상을 위한 관리 내용, 또 의사소통을 원활하기 위한 제도 설립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배운 거랑 약간의 좀 차이가 있는데요. 우리가 1장, 2장, 3장, 4장은 어떤 그 총론에 관한 부분들이에요. 그 경영학이란 무엇인가라는 총론적인 부분이고, 이 5장부터는 이제 강론에 들어가요. 그래서 그 경영학 원론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여러분들이 이제 경영학을 공부할 때 공부할 과목들이에요. 인사관리란 과목이 있고요. 아마 6장 가면 생산관리란 과목이 있고요. 7장 들어가면 마케팅이란 게 있고 재무관리란 게 있고 국제경영이 있고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5장부터는 이제 강론에 들어갔다. 그 첫 번째가 인사관리다. 여기서 인사는 사람 인자예요. 사람 관리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업을 운영하려면 뭐 자영업 식당을 운영하려면 첫째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그 사람 관리하는 게 바로 인사관리입니다. 인사관리의 의의. 인사관리에는 주요 원칙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적재적소의 배치. 적재적소. 자기한테 맞는 사람, 거기에 적절한 자리. 나는 성격이 외향적이고 사무실에 앉아있기보다는 돌아다니길 좋아하고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고 이런 사람은 영업을 해야 되는 거겠죠. 그런 사람을 사무실에 앉혀놓고 하루 종일 앉혀놓으면 병나요. 능률이 안 오를 수가 있어요. 또 나는 사람 만나는 거 싫고 사무실에 앉아서 나는 일 보는 걸 더 좋아해요. 좀 소극적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사무실에서 일하는 게 나을 수 있는 거겠죠. 바로 그겁니다. 또 나는 손재주가 좋아요. 그러면 이제 생산 공장에서 이제 물건을 만들어 쓰면 되는 거겠죠. 그게 바로 적재적소입니다. 그 사람의 능력이 맞는 자리에 그 사람을 배치시키는 거. 공정한 보상, 공정한 인사, 신분의 보장, 독창력 개발, 조직의 규석감. 그 첫 번째 공정한 보상이라 하면 우리 프로야구 선수들 1년간 열심히 일하면 연봉 협상할 때 보너스도 주고 연봉 올려주고 그래요. 그쵸? 근데 지난해 별로 부상도 있고 성적이 안 좋았어요. 그러면 그 연봉 협상에서 좀 깎여요. 마찬가지예요. 일을 열심히 했으면 공정한 보상, 좋은 당근을 줘야 되겠죠. 보너스를 주든지 거기에 맞는 뭐 진급을 시켜주든지 아니면 뭐 여행을 갔다 오라고 휴가를 주든지 그게 바로 공정한 보상입니다. 공정한 인사는 일을 열심히 했어요. 마찬가지예요. 승진시켜주는 거겠죠. 또는 열심히 했는데 내가 근무하고 싶은 자는 이 자리보다 다른 걸 원하고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한테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한테는 혜택을 줄 수가 있는 거겠죠. 그 공정한 인사예요. 진급할 때 열심히 일한 사람 승진시켜주는 거겠죠. 그렇죠? 동기들이 있는데 무능한 사람 승진시키면 안 되는 거겠죠. 동기들 10명인데 승진 케이스는 3명이에요. 그러면 10명 중에서 가장 열심히 한 사람 3사람 골라서 승진시키는 거겠죠. 이제 신분의 보장이에요. 여러분들이 알바를 갔는데 매니저라든가 사장이 실수할 때마다 확 잘라버릴 거야. 너 그만둘래? 이래버리면 열심히 일하고 싶다가도 뭔가 의욕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또는 집에 와서 다른 자리 알아볼 수 있는 거겠죠. 그치? 옮겨야 될 것 같은데 어디 가볼까? 불안한 겁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신분의 보장이라 하면 이것이 곧 내 직장이구나. 내가 평생 여기서 일할 곳이구나. 바로 그겁니다. 뭔가 편안하게 앉아 있게 만들어주는 것 바로 신분의 보장이에요.
그 다음에 독창력의 개발입니다. 능력이 있으면 뭔가 직장이라는 곳은 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곳이에요. 내가 아이디어가 많은데, 그렇죠? 아이디어가 많으니까 뭔가 새로운 거를 그 자기 직장 내에서 뭔가 능력을 발휘시키는 게 독창력 개발이에요. 남이 하는 거 다 따라가는 게 아니라 뭔가 새로운 차별성을 발휘하는 거겠죠. 조직에 대한 귀속감, 조직에 대한 어떤 그 애사심이에요. 애사심. 우리가 애국심도 있겠죠. 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랑스럽습니다. 그 어떤 조직에 대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어떤 그 애국심, 애교심, 애사심, 그게 바로 조직에 대한 귀속감이 될 수 있어요. 이제 인사관리의 전제는 우리가 인사관리, 사람 관리할 때 어떻게 사람 관리를 할 것인가, 직무 분석을 해요.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직무 분석의 각종 직무나 작업의 질적 내역을 분석해서 노동자에게 요구되는 자격이나 요건 등을 확정하고 직무나 작업의 질적 차이를 명확히 하는 일, 이게 바로 직무 분석이에요. 뭐 지난 시간에도 살짝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축구를 해요. 너도 나도 스트라이커, 손흥민 자리에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골 넣고 싶어 하는 거겠죠. 골키퍼 하라 그러면 싫어 그럴 거예요. 수비수 하라고 그러면 싫어 그럴 수도 있어요. 나 스트라이커, 골 넣는 사람 하고 싶어. 손흥민 자리가 좋아요.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손흥민 자리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자리냐? 그 스트라이커를 할 수 있는 손흥민 자리, 공격수의 직무 분석이 먼저 필요한 거겠죠. 손흥민 발 되게 빨라요. 슈팅이 정확해요. 과감해요. 그쵸? 판단 능력이 좋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공격수 하고 싶으면 이 갖가지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투수를 하고 싶어요. 야구를 하는데 투수하고 싶어요. 나 수비수 하려면 투수하고 싶어요. 투수를 하려면 투수가 어떤 자리예요? 최소한 프로야구라면 공을 140대 후반 정도 던질 줄 알아야 되겠죠. 150 던지면 또 좋고요. 선발 투수 능력. 최소한 공을 또 100개 정도 던질 어깨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겠죠. 선발 투수라면 공 100개는 최소한 던질 수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직구만 던지는 게 아니라 커브도 던지고 슬라이더, 커트 등등 최소한 유현진 같이 4개, 5개 정도의 또 기술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겠죠. 유현진도 뭐 147, 150까지도 가끔 던져요. 예, 직구 능력.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각 업무에 대한 직무 분석이 먼저 필요한 거겠죠. 직무 분석의 주요 대상 항목들, 앞서 말한 것들이에요. 직무 내용이 무엇이냐? 투수, 어떤 일 하는 것인지 알아야 되겠죠. 노동 부담 엄청나죠. 한번 나왔다면 공을 100개 정도 던져야 돼요. 던지고 나면 최소한 3, 4일 또 쉬어야 되는 거고요. 노동 부담이 큽니다. 노동 환경 위험하죠. 타자하고 20m 바로 전방에 있는데 타자가 때리는 자기한테 직접적으로 달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투수들 많이 위험한 자리예요. 위험제 설명했고요. 직무 요건, 뭐 결과 책임, 지도 책임, 감독 책임, 권한 등등등. 이게 바로 그 투수란 자리가 어떤 것이냐? 직무 요건 이야기했죠. 이왕이면 체격도 좀 가능하면 좋은 게 좋고 150 정도 던지고 공 100개 정도 던져야 되고 결과 책임. 야구는 투수 노름이라고 하던가요? 아무래도 승리하면 투수가 가장 많이 또 각광을 받고 졌을 때 또 투수가 가장 또 많이 째려보기도 많이 하고 그래요. 책임에 대한 막 크죠. 지도 책임, 뭐 감독 책임. 왜 감독 입장에서는 이번 게임에 투수를 왜 제일 내보냈을까? 뭐 그런 거예요. 권한 이런 것들. 네. 직무 분석의 방식에는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면접 방식이 있어요. 질문서 방식이 있어요. 종합 방식이 있어요. 면접 방식은 뭘까요? 마주보고 하는 거예요. 마주보고. 보통 면접과 관찰을 병행해서 행하고 있어요. 직장의 감독자가 작업자의 면접을 통해 인지한 사실과 분석자 스스로가 관찰한 결과를 종합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질문서 방식이에요.
여러분도 친구랑 마주 앉아가지고 마저 못한 말, 차마 마주 앉아서 하지 못하는 말을 헤어지고 나서 또는 여러분들이 문자로 보내는 경우가 있겠죠. 카톡으로 보내든지 문자로 보내든지 질문서를 배부하여 노동자나 감독자에게 혹은 그 쌍방에게 직무에 관한 제반 사항이나 직무 환경에 관여하여 기 또는 제출하기 위한 자료를 토대로 해서 이루어지는 방식, 이루어지는 분석. 면접 방식은 서로 마주 앉아서 보면서 하는 것이고, 질문서 방식은 차마 마주 앉아서는 하지 못할 말, 우리가 문자나 카톡으로, 메일로 하는 게 바로 이런 거겠죠. 그렇죠? 이제 헤어질 때가 됐는데, 차마 마주보고는 우리 그만 만나 이런 말을 못했어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요? 헤어지고 나서 문자를 보내죠. 뭐라고 말해요? 그동안 행복했다. 너는 나보다 더 좋은 사람 만나야 돼. 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종합 방식이라고 해요. 면접 방식과 질문서 방식을 혼합 절충한 분석이 바로 종합 방식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직무 분석이 뭐냐? 투수들을 만나가지고 선발 투수들한테 니네 업무 양이 뭐 어떤 자리야? 선발 투수가 어떤 자리야? 직접 만나서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그 질문서를 통해서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가장 좋은 거는 네, 질문서 플러스 면접을 혼합한 종합 방식이 좋은 거겠죠. 그래서 선발 투수를 만나가지고 직무 분석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4번 타자들을 만나가지고 4번 타자가 업무가 어떤 일이야? 1번 타자들 만나가지고 1번 타자가 어떤 일이야? 손흥민을 만나가지고 스트라이크 하는 일이 무엇이야? 라고 물어보는 게 바로 직무 분석이겠죠. 직무 분석을 하게 되면 이제 평가를 해야 되겠죠. 손흥민이가 올해 잘 했는지, 유현진이가 올해 공을 잘 던졌는지 1년 지난 다음에 평가를 해야 되는 거겠죠. 근데 평가를 왜 해요? 직무 분석의 결과를 토대로 직무 상호 간의 상대적인 가치를 평가하고 질적 차이를 상대적으로 수량화하여 이를 상호 비교하는 것. 여기서 수량화라는 건 수치화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치를 평가하고 질적 차이를 이렇게 질적이라는 건 우리가 이제 말로 하는 거예요. 손흥민 올해 되게 잘했어. 아주 잘했어.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이왕이면 수치화시키는 게 좋은 거겠죠. 어떻게 해요? 뭐 팀 내에서 골을 가장 많이 넣었어. 이렇게 말하는 거겠죠. 예. 그리고 뭐 영국 프로팀 중에서 최소한 5등 안에 들어가는 그 정도 실력이야. 뭔가 수치로 말하면 좋은 거겠죠. 유현진 선수도 우리가 물어볼 수 있어요. 작년에 성적이 어땠어? 아주 좋았어. 이거보다는 뭐 넘버 3 안에 들었어. 선발 투수가 한 100명 되는데 그 중에서 넘버 3 안에 들었어. 그럼 우리가 수치화시키면 또 이해하기가 더 쉬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이게 수치화시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수치화해가지고 수치대로 비교하는 거겠죠. 직무평가를 왜 하냐면 고용이라든가 배치라든가 승진이라든가 교육 등 여러 분야에 걸쳐서 유용하게 쓸 수가 있어요. 고용 계속 쓸 것이냐, 내년에도 계속 재계약할 것인지, 배치 선발 투수 계속 할 것인지, 선발 투수 시켜봤는데 시원찮으면 너 이제 중간으로 가, 마무리로 가라고 말할 수 있는 거겠죠. 승진 이번에는 뭐 중간 투수였는데 또 승진해서 선발 투수가 이런 경우도 있는 거겠죠. 그렇죠? 너 그동안 이진 뭐 후보였는데 이번에는 선발로 가. 또 성적이 좋으면 교육을 시킬 수 있는 특전도 주겠죠. 또는 예형을 시킬 수 있는 특전도 주는 거겠죠. 바로 그겁니다. 평가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인사관리의 의, 직무평가하는 방법에는 등급법이라는 게 있고요. 분류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크게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점수법 있고 요소 비교법 있고 그래요. 직무평가하는 방법에는 제가 여러분들을 평가할 때는 출석 가지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가지고 또는 레포트 제출한 거 가지고 여러분들을 제가 평가를 해요.
또 여러분들이 학생들이 또 교수를 평가할 때는 성실하게 강의를 잘 했는지, 교수님이 휴강이라든가 시간 잘 맞춰 왔는지, 또 수업 시간에 열심히 했는지, 뭐 그런 거 가지고 평가하는 거겠죠. 설명을 잘 해줬는지, 그렇죠? 강의 계획표대로 잘 했는지 라는 어떤 평가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걸 이제 점수화 시키는 거겠죠. 5점 만점에 5점, 그렇죠? 5점 만점에 4점 이렇게 하는 거겠죠. 요소 비교법은 뭐 지능, 숙련, 체력, 책임감, 작업 조건 등과 같이 5가지 정도의 평가 요소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방법도 있는 거겠죠. 지나갈게요. 인사고과라는 게 있어요. 인사고과를 왜 하느냐? 성적 평가나 근무 성적 등과 같은 인적 가치를 측정하고 평가하는 제도가 바로 인사고과예요. 임무, 승진, 승급, 상여. 이 상여란 건 뭐냐면 보너스를 말하는 거예요. 보너스. 교육, 훈련, 배치 등을 공평하게 처리하여 직무 수행에 대한 종업원의 열의를 높여주고 조직의 일체감을 함양시켜 업무 능률을 증진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라는 게 인사고과예요. 여러분들이 기업체 들어가면 여러분들 부장님이 여러분들을 1년에 한 번씩 인사고과를 매겨요. 여러분은 한 학기마다 그 경영 언론 그 평가를 받듯이 직장에 가도 1년마다 인사고과를 여러분들이 받아요. 네, 그래서 승진하는 데 쓰는 것이고, 승진이라 하면 사원이 대리가 되고, 대리가 과장이 되고, 과장이 차장이 되고, 차장이 부장 되고, 부장이 이사가 되고, 이사가 뭐 상무, 전무, 사장 되는 게 승진이에요. 위로 올라가는 거. 승급은 사원 1호봉이 2호봉 되는 거, 2호봉이 3호봉 되는 거, 급이 올라가는 거예요. 1급이 2급, 2급이 3급. 대리 1급인데 1년차인데 그 다음에 이제 2년차, 3년차 되는 게 승급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상여, 보너스. 얘는 열심히 했으니까 보너스 주고, 쟤는 열심히 안 했으니까 보너스 조금 주고, 뭐 그런 거겠죠. 교육 훈련. 아무래도 특전이겠죠. 해외 가서 교육을 받는다. 관광 비슷한 거겠죠. 쟤는 열심히 일했으니까 교육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 해외에 나가서 한번 해외 시찰도 시켜주자. 바로 그런 겁니다. 배치. 원하는 데 보내주는 거예요. 원하는데. 열심히 했었으니까 네가 가고 싶어하는 부서가 어떤 부서야 하고 그 부서에 보내주는 경우도 있는 거겠죠. 배치. 바로 이런 겁니다. 인사고과가 이럴 때 필요한 거예요. 인사고과 방식에는요. 서열법이 있고요. 서열법은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때 시험 보면요. 1등부터 30등까지 쭉 나오죠. 성적에 따라서. 바로 그게 서열법이겠죠. 성적 순대로 1등부터 꼴찌까지 쫙 매기는 게 서열법. 점수 가지고. 평점 척도법이란 게 있고 대조 리스트법이란 게 있어요. 아마 이건 여러분들이 그 서열법이란 건 1등부터 꼴찌라는 거 서열법이고 평점 척도법은 잘 알 거예요. 단계식으로 해요. 1등부터 10등, 예를 들어 1등부터 5등까지는 A, 물론 등급을 하겠으나 또는 90점 이상 A, 80점 이상 B, 70점 이상 C, 뭐 나머지 D 이렇게 또 90점 이상 A, 수, 우, 미, 양가 이렇게 매기는 게 바로 단계식이에요. 그렇죠? 그 수 같은 경우는 90점 이상이니까 90점이나 뭐 100점이나 똑같이 다 수가 되는 거겠죠. 계단식이니까 단계식, 계단식. 그렇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A, 여러분들 A 학점 받았어요. 그러면 1등 한 사람이나 100명의 학생이 있으면 1등 한 사람이나 30% 안에 들어간 학생 30등이나 같이 A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단계식입니다. 근데 억울하게 31등은 B가 되는 거겠죠. 인사관리의 관리 체계. 인사관리의 기능에는 교육적 기능이 있어요. 인사관리 기능에는 첫 번째 교육적 기능. 채용관리, 연수관리, 취업관리가 필요한 거예요. 채용관리란 무엇이냐?
경영에 필요한 사람을 채용하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기능, 연수관리, 일반적으로 연수 그러면 교육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돼요. 교육. 종업원의 잠재 능력을 개발하고 보다 좋은 실적을 올리기 위한 기능으로 교육, 훈련, 평소 감독, 지도 등이 포함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제 취업관리가 있어요. 교육적 기능과 취지가 좀 다르지만 경영 내에 직장 규율을 유지하는 게 취업관리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적 기능은 크게 세 개의 채용관리, 연수관리, 취업관리. 여러분들이 직장에 들어가도 교육을 시켜요. 학교 들어와도 여러분들이 교육을 받잖아요. 직장에 들어가도 교육을 받아요. 현대그룹은 현대그룹만의 어떤 회사의 또 분위기가 있죠. 그걸 그 직장에 들어가면 교육을 받아요. 신입사원도 교육받고 다니면서 선배들로부터 교육받고 또 그래요. 그렇죠? 야, 우리 회사는 이런 회사야. 술 한잔해. 뭐 이렇게 하는 거겠죠. 으쌰. 그렇죠? LG그룹 들어가면 LG그룹 나름대로 회사 분위기가 있을 것이고 삼성은 삼성에 맞게 또 교육 분위기가 있는 거겠죠. 바로 그게예요. 우리 회사는 이런 회사야. 열심히 해. 뭐 이런 거겠죠. 연수관리 교육시키는 거예요. 나는 공장에 배치받았어요. 생산 쪽에 배치받았어요. 그럼 생산관리적 기능을 해야 되는 거겠죠. 여러분들이 직장을 안 다니면 잘 모르겠으나 야구로 할게요. 투수예요. 그럼 투수들 훈련은 따로 시키는 거겠죠. 내야수 훈련은 따로 받잖아요. 외야수는 또 외야수 훈련이 또 있어요. 그렇죠? 그게 바로 그런 거겠죠. 또 타격 훈련도 따로 받는 거고요. 열심히 교육관리 시켜주는 거예요. 거기에 맞게. 그렇죠? 축구도 골키퍼가 받는 훈련이 따로 또 있는 거겠죠. 공격수가 받는 훈련이 있을 것이고 미들필더, 수비수가 받는 훈련이 또 다를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각각의 기능에 맞게 감독과 코치들이 교육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취업관리, 직장을 다니려면 그 직장에 맞는 규율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맞게 직장 규율을 유지하기 위한 교육, 취업관리. 혹시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복학생들은 아마 사무실에서 근무할 때 또 직장 들어가게 되면 전화벨 울리면 3번 이내로 전화를 받아라. 이렇게 교육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전화 받을 때는 친절하게 받아라. 자기 관등 성명 말해라. 누구입니다. 이렇게 하고 교육을 받고 있어요. 바로 이게 취업관리입니다. 유지적인 기능, 직장을 계속 다니기 위해서 어떤 기능이 필요하느냐? 임금 관리를 해야 되겠죠. 종업원들이 계속 우리 회사 다니게 하기 위해서는, 유지하기 위해서는 종업원들한테 급여를 줘야 돼요. 급여는 곧 뭐예요? 최대 요인이겠죠. 최대 자극이에요. 그렇죠? 월급 받는 날 가장 즐겁잖아요. 우리 직장을 왜 다녀요? 돈 벌려고 다녀요. 돈이 있어야 경제적 생활, 가정을 꾸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종업원들한테 동기부여를 시킬 수 있는 최대 요인이 뭐예요? 급여. 그렇죠? 급여 올려주면 제일 좋아하는 거겠죠. 승진이 좋아요? 아니면 월급 올려주는 게 좋아요? 어떤 게 좋을까요? 과거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임금 인상보다 승진시켜주는 걸 더 좋아했었어요. 과거에는. 한 20, 30년 전에는. 근데 지금은 승진도 물론 좋겠으나 요즘에는 이제 임금 올려주는 걸 더 좋아한다고 그래요. 좀 변해가는 겁니다. 안전과 위상관리가 있어야 되는 거겠죠. 직장 다니려면 안전해야죠. 위상관리가 잘 있어야 되는 거겠죠. 작업을 하기 쉽도록 직장 환경을 정비한다는 면에서 인간의 생리적, 육체적인 기능에 적응하는 환경시설과 설비, 기구의 정비를 대상으로 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안전, 위상관리 잘 돼 있어야 되는 거겠죠. 복리와 후생관리, 경영활동에서 약간 이탈한 기능이지만 종업원의 사회적인 생활 향상 측면에서 사생활의 향상을 고려하고 있다. 요즘은 이 복리와 후생관리 매우 중요해요. 일만 할 수 없잖아요. 휴가도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휴가도 가야 되고 또 여직원 같은 경우는 결혼도 해야 되고 또 출산도 해야 되고 출산휴가 얼마나 줄 건데요. 그렇죠? 바로 그런 거. 그리고 여름 휴가 갈 때 직장 내에서 휴가지를 선정해 준다든가 호텔이라든가 콘도미니엄을 예약을 해 준다든가 상당히 좋은 거겠죠. 때로는 비행기 티켓까지 해주면 더 좋은 거겠죠.
또 휴가 갈 때 휴가비도 준다라든가. 그렇지 않나요? 그 복리와 후생관리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 다음에 직장을 고려할 때 월급 많이 주는 것도 중요할지 모르겠으나 안전과 위생관리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되고요. 요 후생관리, 복지 측면, 후생관리 측면도 여러분들이 많이 보셔야 돼요. 그 신분보장, 인간 욕구의 기능적인 것으로 안전한 욕구가 필요한 거겠죠. 안전. 신분보장이 되면 그만큼 가정생활을 우리가 안전하게 유지할 수가 있잖아요. 직장에서 허구한 날 잘라버리면, 구조조정 해버리면 불안하잖아요. 바로 그런 측면입니다. 고용관리 의의가 있어요. 고용관리. 사람 뽑는 거예요. 현재 및 미래에 소요 인력을 분석하고 필요한 인력을 분석하고 직무에 적합한 사람을 확보하여 최대의 능력을 발휘하도록 조정해 나가는 관리활동, 고용활동이에요. 고용활동이 뭐가 있어요? 모집하고 선발해서 배치시키는 게 중심 과제예요. 어느 부서에서 몇 사람 필요한지 필요한 거겠죠. 우리 야구팀을 보니까 선발 투수가 한 3명 더 필요해요. 마무리가 필요해요. 1번 타작감이 필요해요. 4번 타작감이 필요해요. 필요하겠죠. 몇 사람을 뽑을 것인지 모집해야 됩니다. 거기에 맞게 선발해야 되겠죠. 선발해서 교육시킨 다음에 배치시키는 거겠죠. 이게 바로 고용관리입니다. 모집, 선발, 배치 어떻게 하느냐? 모집을 어떻게 할까요? 내부적 공급원에서 모집하는 방법. 제가 증권사 있을 때, 제가 증권사 금융기관에 한 15년 있었어요. 애널리스트, 펀드 매니저로 한 15년 근무했었는데요. 회사 내에서 펀드 매니저가 필요해요. 펀드 매니저가 필요하면 외부에서 스카우트를 하든가 또는 신문지상 방송에 공고를 내가지고 뽑을 수도 있는데 그건 외부적인 공급원이죠. 이 내부적인 공급원은 회사 기존에 있는 직원들 중에서 펀드 매니저 하고 싶은 사람 해가지고 뽑는 게 바로 내부적 공급원이에요. 그러니까 회사 내에 있는 직원을 대상으로 뽑는 게 바로 내부적 공급원에서 뽑는 거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거는 검증이 돼 있는 거죠. 검증. 회사 직원이고 몇 년간 다녔기 때문에 검증이 돼 있는 겁니다. 이번에는 외부적 공급원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는 게 외부에서 뽑는 건 잘 알고 있는 거겠죠? 어떻게 뽑아요? 광고 내는 거죠. 신문 광고 내든지, TV 광고 내든지, 인터넷 광고 내든지, 동네 지나가다 보면, 카페 앞에 붙어 있죠. 알바생 모집. 옛날엔 전봇대 붙여놨어요. 알바생 모집, 직업 모집, 이런 거. 광고에 한 방법. 두 번째는 교육기관을 통하는 방법도 있어요. 교육기관 통해가지고 직원을 뽑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기자들, 주로 이제 잡지 기자들, 아마 광고 나는 경우가 드물고요. 잡지 기자 같은 경우는, 잡지 협회에서 교육을 따로 시켜요. 잡지 협회에서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잡지 협회에서 교육을 시킨 다음에, 원하는 데를 보내주는 겁니다. 나는 잡지 협회에서 교육받았는데, 내 취미는 주로 이제 먹방 관련입니다. 그러면 나는 이제 음식 관련 잡지사로 가는 거고, 나는 여행을 주로 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행 관련 잡지사가 되는 거고, 나는 주로 바둑을 뜨기 좋아해요. 취미활동. 그러면 나는 주로 바둑 관련 잡지가 되는 거고, 또 뭐가 있을까? 운동하는 거죠. 헬스 트레이닝. 그러면 헬스 트레이닝. 자동차 관련도 있을 것이고, 인테리어 관련도 있을 것이고, 나는 화장품, 패션, 그쵸? 거기 관심 있으면 꼭 관련 여러분들은 잡지사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고용 대행기관도 있어요. 고용 대행기관. 이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헤드헌터라고 그래요. 헤드헌터들은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 길 가다 보면 결혼 상담소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죠? 까먹었어요. 거기서 이렇게 거기 찾아가면 자기에 맞는 사람 이렇게 소개시켜 주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고용 대행기관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인력이 확보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느 기업체, 일반적으로 외국계 기업체들이겠죠. 그 고용 대행기관에 요청을 해요.
펀드 매니저 한 명 필요합니다. 그러면 고용 대행기관에서 자기네들이 확보하고 있는 인력 중에서 거기에 맞는 펀드 매니저 선발해가지고 그 기업체 갖다 이렇게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결혼 상담 소개서랑 좀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고용 대행기관은 헤드헌터라는 공식 기관이 있어요. 구성원을 통하는 뭐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퇴사를 했어요. 또는 뭐 출산 휴가를 한 1년간 나가게 됐어요. 그럼 그동안 자리가 비잖아요. 그걸 어떻게 해요? 이런 방법을 통하지 않고 우리 그 옆에 있는 직원한테 야, 네가 한 명 데려와. 네 친구들 중에 내 주변에 이 업무 할 수 있는 사람 네가 데려와 봐. 그러니까 직원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그 회사 내 직원들한테 네가 필요한 사람 하나 데려와.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 줄 알지? 이 업무가 어떤 업무인 줄 알지? 이 업무에 적절한 사람 데려와. 여러분도 알바도 그러지 않나요? 알바 자리 하나 비게 되면 기존에 있는 알바생들한테 야, 네 친구 하나 데려와. 바로 그런 겁니다. 선발 어떻게 할 것이냐? 특정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질과 능력을 가진 사람을 선정해서 고용하는 것. 예, 선발에 있어 중요할 사항. 직종별 선발 기준을 엄선할 것. 앞서 말했지만 선발 투수를 뽑는데 선발 투수에 대한 기준이 있잖아요. 공 100개 정도는 던져야 되고. 그렇죠? 한 서너 가지의 공 구질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최소한 145 이상 나와야 되는 것이고. 뭔가 선발 기준이 있는 거겠죠. 정실이 작용하거나 정실이란 건 뭐냐면 학연 지연 또 뭐가 있지? 학연 지연 등등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런 요소들을 배제할 것.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사람 뽑을 때 브라인드를 많이 해요. 지역 어디 출신이라는 거 지우고 어느 학교라는 거 지우고 해서 많이 뽑아요. 심지어 어떤 데는 커튼을 치고 뽑는 경우도 있어요. 면접 담당자는 면접 목적에 따라서 엄선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치가 뭐죠? 사람을 이제 뽑았어요. 뽑아가지고 교육까지 시켰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배치시키는 거예요. 배치의 원칙은 뭘까요? 직무 요건과 직무 요건에 딱 맞는 사람을 일치시켜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채용된 종업원을 일정한 직위에 선정하는 것. 이 자리, 직무 요건, 이 자리가 선발투수 요건이 있어요. 거기에 맞는 사람을 이렇게 시켜주는 게 바로 인사 배치의 원칙이겠죠. 얘는 선발투수가 필요한데 얘는 투수가 아니에요. 그냥 타자를 갖다 놓으면 안 된다 그 말이겠죠. 또는 공 30개 던지면 어깨 아픈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 선발투수 갖다 놓으면 안 되는 거겠죠. 얘는 그냥 중간 릴리프 시키는 거겠죠. 배치. 네. 직무 분석, 직무 평가, 시간 및 동작 연구. 이게 직무 요건이고 원서 내용, 선발 시험, 면접 등 몇처럼 일치시키는 겁니다. 인사의 이동 관리, 전직 이동하는 거예요. 동등한 다른 직무다. 직위로 옮기는 수평적 이동, 전직 이동하는 거 옆으로. 다른 작업 집단, 다른 작업장, 다른 업무부서 또는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경우 보다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직무에 배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거겠죠. 저 영업 파트 왔는데 제 영업이 진짜 체질이 안 맞아요. 예, 저는 그냥 생산직, 공장 가서 물건 만들래요. 뭐 옮겨주는 거예요. 공장에서 일하다 보니까 답답해 죽겠어요. 나는 나가서 사람 만나고 싶어요. 영업하고 싶어요. 뭐 옮겨주는 거예요. 또 나는 컴퓨터 재능도 있고 분석 능력도 있으니까 나는 사무실 가서 사무직 할래요. 그럼 옮겨주는 겁니다. 이해가죠? 수평적 이동입니다. 전직의 방법이 있어요. 생산 상황에 따른 전직이 있고 노동의 수요가 감소하는 부분에서 수요가 증가하는 부분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있는 거겠죠. 그렇죠? 이런 경우 코로나가 한참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모든 인력을 다 동원해 가지고 그 예방 현장으로 우리가 보내는 거 있죠. 생산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업무 부서로 보내는 거겠죠. 필요한 부서로 쫙 보내는 거겠죠. 119, 119 직원들을 119 직원들이 물론 전국에서 소방활동도 하는 거겠으나 급할 때는 어떻게 해요? 대구에 사람이 많이 필요하게 되면 대구로 쫙 일부 보내는 거겠죠. 바로 그겁니다. 생산 상황에 따라서 산불이 나면 전국에 있는 소방대원들이 그 산불 난 지역으로 쫙 몰려가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생산 상황에 따른 전직이 되는 거겠죠. 대체를 위한 전직, 조업이 부진해서 각 부분에 걸쳐 인원수, 인원 정리가 불가피할 때, 뭐 구조조정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유능한 조직인을 양성하기 위한 전직, 전문화와 분업의 원리를 내세울 수 없는 소규모 기업에서 융통성 있는 조직인으로 융성하기 위한 조직도 있는 것이고요. 전직도 있는 거고, 구제적인 전직, 신규 고용 배치가 잘못된 경우 그 사람한테 맞는 자리를 옮겨줘야 되겠죠. 당의 부서의 감독자나 동료들과 뜻이 맞지 않는 경우, 성격이 조금 사회적인 성향이 좀 없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혼자 일할 수 있는 자리를 옮겨주는 거겠죠. 건강 또는 연령상의 경우 크게 육체적인 노동이 쓰이지 않는 자리를 옮겨주면 되는 거겠죠. 그렇죠? 바로 이런 겁니다. 거기에 맞게 하는 겁니다. 승진. 현재 직위보다 상해 직위로 이동하는 게 바로 승진이에요.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사원이 대리, 대리가 과장, 과장이 차장, 차장이 부장. 승진. 책임의 증대와 함께 권한의 증대, 임금이 증가 등 유리한 조건이 따르게 되겠죠. 동기를 유발하여 근로의욕을 증진시키는 요인. 앞서 설명했지만 직장 다닐 때 즐거움이 월급 받을 때 또는 월급이 올랐을 때 즐겁겠죠. 또 하나의 즐거움이 뭐라고요? 진급했을 때, 사원에서 대리 진급했을 때 행복한 거겠죠. 이직, 기업과의 고용관계가 단절되는 것, 사직, 휴직, 해직, 퇴직 등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 알바하다가 옮기는 경우 있잖아요. 왜 옮겨요? 조건이 더 좋든가, 여기는 내가 적성이 안 맞든가, 뜻이 안 맞든가, 매니저랑 뭔가 불평, 뭔가 마찰이 생겼을 때 많이 옮기잖아요. 그렇죠? 또는 나가라 했을 때 옮길 수 있는 거예요. 교육훈련 관리, 미안해요. 넘어갔어요. 교육훈련 관리인데 넘어가가지고 뒷바꾸가 안 돼요. 교육훈련 관리, 교육관리 여러분들 한번 책을 통해서 보시기 바래요. 교육훈련 관리, 교육훈련에는 종업원 훈련이 있고 감독자 훈련이 있고 그래요. 쉽게 말해서 야구팀인데 그 선수들이 하는 훈련이 따로 있을 것이고 코치들이 받는 훈련이 따로 있을 것이고 감독이 받는 훈련이 따로 있는 거겠죠. 선수나 코치나 감독이 똑같은 훈련을 받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훈련에는 종업원 훈련이 있어요. 종업원들이 받는 훈련들이 있는 것이고 이 감독자 훈련이란 거는 주로 뭐 팀장님이라든가 부장님들이 받는 과장급, 팀장급이 받는 훈련을 우리가 감독자 훈련이라 보는 거겠죠. 뭐 코치들이 받는 훈련 정도를 보면 되는 거겠죠. 그죠? 코치들이 받는 훈련. 뭐 크게 어려움 없으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교육 훈련 관리에는 또 관리자가 있어요. 관리자가 맡는 교육이 있어요. 또 부장님들이 주로 관리자가 될 수 있는 거겠죠. 그렇죠? MTP라는 게 있고요. 관리자 훈련 계획의 약자로 미 공군에서 중급 관리자 훈련 계획으로 개발된 훈련 방식, WTI의 대상보다 상위에 있는 관리층을 대상으로 받는 교육, 이렇게 되어 있네요. 감독자 훈련보다 한 단계 위에 있다 그러는 거겠죠. 그래서 관리자는 주로 부장님이 관리자니까 부장님을 말하는 것 같아요. 앞에 감독자는 주로 뭐라 그럴까요? 뭐 팀장, 과장급. 쉽게 말해서 운동부 같으면 코치들, 관리자 훈련은 회사 같으면 부장님 또는 야구단 같으면 감독자를 말하는 거죠. 감독들. 경영자는 임원들 받는 교육이 또 있어요. 임원들. 정치, 경제, 사회
뭐 문화, 과학 등 관한 기초 지식을 습득하고 시사, 뭐 정치, 경제, 문화, 환경을 파악하고 기술적 훈련을 통해서 세련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식견을, 안목을 배양하고자 부문 경영자를 상대로 실시하는 훈련, 바로 경영자 훈련이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 훈련도 종업원 교육이 있고 감독자, 팀장님들, 과장급들 훈련이 따로 있고 코치들 훈련이 있듯이 그 다음에 관리자 훈련이 있고 부장님들 훈련이 있고 임원님들, 이사, 상무, 전무, 사장님들 교육이 따로 있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가시죠? 교육훈련 방식에는 첫 번째 강의 방식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때 봤던 교육이 바로 강의 방식이죠. 선생님이 일방적으로 떠든다 해서 미안해요. 선생님이 일방적으로 말하고 학생들은 일방적으로 듣고, 그게 강의 방식이죠. 그렇죠? 강사가 구두로 전달하는 방법. 사고력 개발이 주목적, 일시에 많이 교육시킬 수 있는 장점과 지식의 일방적이죠. 일반적 전달이 끝날 우려. 서로 그 강의 방식은 뭐 중고등학교 때, 사실 대학도 그래서 조금 슬프긴 해요. 선생님이나 교수들이 그냥 일방적으로 자기 의견만 전달해요. 쌍방향이 좀 드물죠. 저는 그래서 쌍방향을 원합니다. 회의식 방법의 교육이 있어요. 회의를 통해서 공동의 문제에 대해서 참가자 전원이 의견을 내 해결하는 방식, 이해도를 깊게 하는 집단사고의 훈련 형태예요. 학습 내역이 풍부하나 회의를 이끌어 나갈 유능한 지도자가 많지 않아서 리더십의 함양이 어렵습니다. 회의를 하려면 회의 주관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중고등학교 때 회의할 때는 회장님 있죠. 회장님이 유능하면 회의가 잘 이끌어질 것이고, 회장이 유능하지 못하면 회의가 산으로 가는 경우도 있죠. 네. 마찬가지로 회의식 방법에는 유능한 지도자가 있으면 좋다, 그런 얘기입니다. 시청각적 방법 교육이 있어요. 그 동영상 틀어주는 거죠. 신입사원들에게 제품 만드는 거, 공정, 판매 정보, 기계 조업 등에 관한 인문적 지식을 전달하는 데 유용한 교육 방식. 여러분들이 지금 받는 교육이 바로 시청각적 방법이네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지금 받는 교육이 시청각적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역할 연기법, 심리극이라고도 부르고, 현실에 가까운 상황을 설정해서 각 피교육자의 판단으로 5분 내지 10분간 실제 행위를 하게 하고, 참가자 전원이 비판하고 토의하여 판단이라 행위를 개선시키려는 새로운 훈련 방법. 새로운 거라기보다 사실 기존에도 계속 있었고요. 여러분들 TV를 보다 보면 조금 문제 학생들이 가끔 있잖아요. 문제 학생들. 예전에 보면 유재석이 아마 진행했던 프로가 있던 것 같아요. 김재동이랑 같이. 그 문제 학생들을 쭉 엄마랑 같이 부모들이 쭉 봐요. 보고 나서 역할을 바꿔서 하잖아요. 학생이 엄마 역할, 엄마가 학생 역할 해서 서로 역할을 바꿔서 하는 거. 역할 연기법이라고 그래요. 직장 내에서도 그래요. 직장 내에서도. 부장님과 사원이 있는데 역할을 서로 바꿔서 해요. 그럼 사원이 부장이 되고 부장님이 사원이 되는 거예요. 그럼 부장 역할을 하는 사원이 뭐라고 말하겠어요? 일찍 좀 출근해라. 열심히 해라. 출퇴근 좀 정확하게 해라. 왜 이렇게 점심시간 오래 하니? 그치? 중간에 좀 졸지 마라. 커피를 왜 이렇게 많이 마시니? 담배 그만 좀 펴라.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쵸? 바로 그겁니다. 또 사원 역할하는 부장은 뭐라고 말할까요? 부장님한테 점심 좀 자주 좀 사주세요. 그쵸? 부장님 회식도 좀 가끔 좀 줄여주세요. 우리 용돈 좀 주세요.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서로 역할을 바꿔보면 상대방의 역할, 애로사항을 서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겁니다. 사례 연구법. 실제로 발생한 사례를 소재로 주로 집단 토의를 위해서 경영 관리상 재반 문제를 상황적으로 터득하는 학습 방법. 시간이 지나면 제가 아마 하반기쯤 되면 찬바람 불면 2020년도 상반기에 발생했던 그 코로나19에 대한 이런 어떤 사례 연구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어떻게 그 코로나를 잠재웠는지,
이렇게 해서 발생을 많이 했었는데 예방법이라든가 그런 좋은 사례법이 나오게 되면 아마도 어떤 타산적 사막가서 교육을 시키지 않을까 싶어요. 그 사례 연구법 필요하겠죠. 여섯 번째 브레인스토밍인데요. 이거는 좀 중요한 거예요. 요즘에 직장에서 많이 쓰는 방법이기 때문에 오스본에 의해서 고안된 뉴 아이디어 개발 방식입니다. 두뇌 선풍 또는 두뇌 짜기로 번역하고 있어요. 여러 사람들로 하여금 자유분방한 입장에서 착상을 발표하게 하고 이를 결합하고 연결해서 실행 가능한 하나의 새로운 착상을 얻고자 하는 방식. 브레인스토밍. 브레인, 뇌죠, 뇌. 스토밍, 뭔가 깨트리는 거예요. 그래서 두뇌 짜기, 스토밍 뭔가. 그래서 브레인, 뇌 짜기, 뇌를 깨트리기 이런 겁니다. 직장에서 많이 해요. 여러분도 가끔 이렇게 필요해요. 한 팀이 한 10명 정도 돼요. 10명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10년 후의 미래가 우리가 어떻게 변해 있을까? 10년 후의 미래를 우리가 한번 짜보는 거예요. 10년간 어떻게 우리 나갈 것인가? 또는 그 코로나19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방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까? 브레인스토밍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한 10명이 모여서 그 말을 하다 보면 자기마다의 어떤 그 특징이 있어요. 장점이 나타나요. 뭐냐면 아마 개그맨들도 아이디어를 낼 때 이 브레인스토밍을 많이 한다고 해요. 어떤 사람은 뭔가 번쩍이는 아이디어가 많은 친구가 있어요. 한마디씩 툭툭 던지는 거예요. 처음에 탁탁 던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생각나는 아이디어는 던질 줄 아는데 그걸 엮을 줄을 몰라요. 아이디어만 던질 수 있는 사람 친구가 있어요. 근데 어떤 친구는 아이디어를 탁 듣고 이거를 시나리오를 만드는 거예요. 시나리오를 만드는 친구가 또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시나리오를 막 전개를 시킬 수 있는데 결론은 또 못 내요. 그럼 어떤 친구는 아이디어 듣고 시나리오 딱 듣고 결론을 또 내는 친구가 또 있어요. 그래서 한 10사람 모이다 보면 그 사람마다의 특징이 나타나요. 누구는 아이디어를 내고 누구는 시나리오를 내고 누구는 결론을 내려주고 그렇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다 있다. 역할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바로 이게 브레인스토밍들이에요. 아마 여러분도 친구들 보다 보면 각기 자기의 특징들이 있을 거예요. 일 벌리기 좋아하는 사람, 벌린 거 뭔가 실행하는 사람, 나중에 이거를 정리해 주는 사람. 그렇지 않나요?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놀러 가도 요리하기 좋아하는 사람 있고 설거지하기 좋아하는 사람 있고 나중에 설거지한 거 정리하기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요. 자기 역할에 맞게 하면 되는 거죠. 물론 먹기만 좋아하는 사람은 안 됩니다. 임금 관리가 있어요. 네 번째 임금 관리군요. 임금 관리가 무엇인가? 임금이란 노동의 대가로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모든 것 임금입니다. 일 시켰으니까 대가를 줘야 되겠죠. 임금 관리란 무엇인가? 노무 관리나 인사 관리의 관리 체계 구체적인 목표로 인사 관리의 기본 목표 달성을 가능하게 하는 방향에서 책정한다. 임금 관리. 일 잘 시키려면 윗사람 입장에서는 잘 부려먹으려면 어떻게 임금 관리 해야 되냐 그런 얘기겠죠. 좋게 말하면 생산활동 뭔가 효율성을 높이려면 어떻게 임금 관리하면 좋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임금 수준의 결정 요인에는 뭐가 있을까요? 기업의 지급 능력에 따라 달라지는 거겠죠. 그래서 대기업들은 아무래도 임금을 많이 줄 것이고 중소기업들은 중간, 자영업체들은 좀 조금 주겠죠. 왜? 기업의 지급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최소한 생계비 수준은 맞춰줘야 되는 거겠죠. 얼마 줄지 몰라요. 그럼 최저 수준이 어느 정도일까요? 이 사람의 최저 생계비 수준은 맞춰줘야 되는 거겠죠. 노동력의 수급관계, 일하겠다는 사람이 많으면 좀 떨어지겠죠. 여러분들이 평소에는 우리 아르바이트로 칩시다 학생들 학기 중에는 아무래도 학교 나가야 되니까 평일날 일하기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평일날은 일하겠다는 사람들한테는 조금 알바비가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근데 주말에는 좀 떨어질 수 있겠죠? 방학 때는 더 떨어도 되는 거겠죠. 그래서
많이 떨어지면 또 생계비 수준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국가에서 여러분들의 약자 보호해 주기 위해서 최저임금제도를 만들어 놨어요. 시간당 8천 얼마, 9천원, 곧 만원까지 가야 되겠죠. 바로 그겁니다. 노동력의 수급관계를 고려해서 해야 되는 것이고, 노사관계 힘, 그래서 노동조합이 있어요. 노동자의 힘이 세면 아무래도 임금이 올라가는 거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뭐 현대자동차라든가 이런데 노동자들의 힘이 워낙 세기 때문에 임금비가 뭐 평균 연봉이 뭐 1억 이런 말도 가끔 신문에서 본 것 같아요. 임금 안 올려주면 파업하잖아요. 파업하면 어떻게 돼요? 공장이 스톱해버리잖아요. 스톱하면 자동차 생산 못하잖아요. 피해가 어마어마해요. 그러니 그냥 그 피해를 받느니 임금 올려주자 해서 올려주다 보니까 1억까지 올라간 거겠죠. 자세히 모르지만 그럴 거예요. 임금 수준의 결정, 노동 질량 대응의 원칙. 임금은 노동에 대한 대가이므로 기업에 제공된 노동의 질과 양에 따라서 결정하는 거겠죠. 질이란 건 뭘까요? 질, 노동의 질. 변호사님들은 아무래도 급여가 좀 세다고 봐야 되겠죠. 똑같은 월급을 받다 하더라도 뭔가 자격증 수당이 있는 거겠죠. 1시간을 가서 변호사들과 상담을 받게 되면 한 100만 원 줘야 되는데, 그렇죠? 누가 여러분들한테 와가지고 1시간 하게 되면 커피 한 잔이면 되잖아요. 미안해요. 어쨌거나 그렇게 따져보는 거예요. 노동의 질과 양에 따라서 임금 수준이 결정된다라고 보는 거겠죠. 노력 성과 대응의 원칙. 임금은 노동의 기업의 공헌이나 성과에 따라서 결정한다 그 말입니다. 그만큼 기업의 공헌의 여하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겠죠. 프로야구 선수들 그 결정적인 결정타를 많이 치게 되면, 홈런 많이 치게 되면 아무래도 그만큼 연말 책정할 때 연봉이 올라가는 거겠죠. 바로 그겁니다. 기업의 조직의 공헌, 성과에 따라서 주로 공헌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임금 지급 한도의 원칙. 임금은 기업의 지급 능력 한도 내에서 결정한다. 종업원은 임금이 높을수록 좋겠으나 기업의 유지 존속을 위해서는 기업의 지급 능력을 초과해서 지급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네. 뭐 설명 안 해도 이해가시죠? 임금 수준의 결정, 생계비 수준, 상해 원칙, 최소한 우리 집 4인 가족 살려면 한 달에 최소 200만 원이 필요해요. 200만 원 이상 주세요. 그런 얘기입니다. 임금 안정의 원칙, 임금은 안정되어야 하며 들쑥날쑥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이번 달 100만 원 주고 다음 달 300 주고 이번 달 또 100만 원 주고 다음 달 400 주고 그냥 200만 원씩 꾸준히 주세요. 그런 얘기일 거예요. 종업원의 경제생활에 불안정을 가져오게 되어 사기에 저하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어요. 안정되는 게 좋다 그 말이에요. 꾸준한 게 좋다 그 말이에요. 임금은 사회적 균형의 원칙이 있어요. 임금은 사회적 균형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나라는 노동시장의 형성이 발달되지 못해서 대외적 균형 원칙의 유지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내에서 계층별 균형이나 타격과의 상대적 균형을 유지해야 된답니다. 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 이 책이 써질 때보다는 지금 많이 이제 어떤 사회적 균형성 갖춰가고 있어요. 최저임금제도 있고요. 그래서 많이 나아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근데 더 나아져야 되겠죠. 그 부익부 빈익빈 뭐 버는 사람 많이 벌고 못 버는 사람 못 벌고 하니까 아무래도 그 여러분들은 할 역할은 뭐겠어요? 부익부 빈익빈 좀 줄여놔야 되는 거겠죠. 많이 버는 사람 세금 좀 많이 내게 하고요. 그 세금 많이 걷어가지고 좀 소득이 적은 사람들한테 베푸는 게 좋은 거 아니겠어요? 네, 그 이상은 이제 국가가 할 일입니다. 임금의 형태. 성과급 있어요. 단순 성과급이 있고 차별적 성과급이 있고 그런 거예요. 업무의 양에 따라서 임금을 지불한 형태예요. 업무 양에 따라서 100개 만든 사람과 1000개 만든 사람은 임금량이 달라져야 되는 거겠죠. 바로 그겁니다. 또는 뭐 한 개당 얼마씩 주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개당 얼마씩 줄게 이런 거겠죠. 그렇죠? 그런 겁니다. 그럼 차별적 성과가 뭘까요?
누진제 비슷한 거겠죠. 100개까지는 개당 10원씩이고 100개 넘어가면 개당 30원씩 줄게 뭐 이런 거겠죠. 1급 보증부 성과급 있고 칸트식 과업 상여제가 있어요. 이것도 여러분들 한번 쭉 읽어보시면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아요. 작업량, 표준 작업량 설정해가지고 100개 못 만들었으면 그냥 1급 중되는 것이고 100개 이상 만들었으면 성과급 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루에 기준이 100개예요. 100개까지 100개를 못 만들면 그냥 평소 일당 10만 원 주면 돼요. 근데 150개 했으면 10만 원 플러스 알파 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칸트식 과업 상여제 일 잘하면 별도로 상여금을 준다 그 말이에요. 일을 더 열심히 하면 야간 업무, 야간 수당도 준다 그런 얘기겠죠. 표준 시간 초과했을 경우에. 임금의 형태, 시간급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마 아르바이트 가면 주로 시간급이겠죠. 노동 시간에 따라서 임금을 지급하는 임금 형태. 단순 시간급, 여러분들이 주로 이거겠죠. 단순 시간급. 복률 시간급은 뭘까요? 작업 시간을 표준화하고 과업의 능률에 고조에 따라서 복수 임료를 적용하는 임금 형태. 그래서 평일날과 주말에 임금은 같겠죠. 요즘에는 최저임금제가 있으니까. 근데 복률 시간제 언제 줄까요? 크리스마스 전날? 이럴 때 주로 하나요? 예, 복률. 예, 이런 거겠죠? 아니면 조금 과다 능률 같은 거, 뭐 배달? 오토바이 타고 배달? 시간제? 뭐, 예, 좀 더 플러스 알파 주나요? 뭐 그런 거. 복률 시간급. 이런 겁니다. 분배제. 작업 능률의 증진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을 고용주나 노동자가 분배하는 임금 형태. 슬라이딩 스케일제가 있고요. 사업의 성세 또는 생계비 지수의 등락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임료를 조정하는 임금 형태. 사업이 잘 되면 거기에 맞게 임금을 주는 것이고 사업이 좀 안 되면 임금이 좀 줄어들고 그런 건가 봐요. 이윤 분배제. 일정 임금 외에 기업의 이윤까지도 노동자에게 분배하는 임금 형태. 연말에 월급을 연봉을 계약된 대로 줬는데 연말에 보니까 그 회사가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럼 일부는 직원들한테 분배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성과급제. 주로 삼성이라든가 대기업들이 이렇게 많이 하고 있죠. 직계급제가 있고요. 집단임금제가 있어요. 직계급제 여러분들이 뭐 크게 어려운 거 아니니까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책에서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임금의 형태, 뭐 안정임금 제도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루커플랜이라는 게 또 있어요. 책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한번 좀 읽어보시기 바라요. 여러분들은 읽어보면 다 이해하시는 부분들이니까요. 할게요. 임금체계, 임금에는 기준임금이 있고 기준 외 임금이 있어요. 기준임금에는 기본급이 있잖아요. 그렇죠? 기본급. 근데 가족수당도 있는 것이고 지역수당. 서울 사람들을 저기 지방에 보내게 되면 왔다 갔다 차비라든가 또 월세방 구해야 되잖아요. 오피스텔 구해야 되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또 해외 내보내게 되면 비행기사이라든가 그 외에 또 해외 수당도 줘야 되는 거겠죠. 기준 외에 초과 근무 수당, 특수 근무 수당 이런 겁니다. 특수 근무 수당은 아무래도 좀 힘든 일 시켰을 때 그런 거겠죠. 노사관계 관리, 노동조합 말하는 거예요. 노사관계의, 노동조합 발달, 노사협력관계.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노동조합은 1987년도 6.29 선언 이후에 1987년도 6.29 선언 이후에 대한민국에는 노동자들에게 이제 민주화 시대가 와가지고 그래서 노동조합이 처음 생기기 시작했어요. 노사관계의 노사는 생산 기능면에서 협력관계가 있다. 노임 분배면에서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가 있다. 노동자들은 많이 주세요. 경영진은 적당하게 가져가. 그렇죠? 그런 거겠죠. 이런 노사 간의 이해를 조정하고 나아가 생산의 민주적인 기조 위에서 노사 협력 체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서로 협력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노동조합의 발달, 노동조합의 기능, 전체 협약을 체결하고 조합원의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할 목적으로
복리 후생시설, 소비조합, 공제조합 등을 유지, 운영하고 있어요. 조합원의 교양을 높이기 위해서 교육, 출판, 강연회 및 레크리션 등의 행사를 주관하기도 해요. 노동조합의 형태는 직업별 조합이 있고요, 산업별 조합이 있고요, 일반 노무조합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마 그 기업체에 들어가게 되면 아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 학생인 신분에서 지금 여러분 설명해봤자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어요. 직업별은 각 직장마다 있다는 얘기예요. 산업별은 금융업계, 금융업 노동조합, 철강업 노동조합, 건설 노동조합, 뭐 그런 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각 산업별로 또 있어요. 그러니까 각 직업, 각 은행들마다 노동조합이 있어요. 그 각 은행마다 노동조합이 10개가 합치면 바로 금융 또 은행 산업 은행 노동조합이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게 다 뭉치면 뭐 민주노총이 되는 것이고 한국노총이 되고 또 그러는 거예요. 이런 게 있다라고 한번 보세요. 노사협약의 형식, 클로즈드 숍이 있고 오픈숍이 있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회사 들어가면 당연히 노동조합에 가입되는 게 그 클로즈드. 그냥 당연히 그냥 회사 입사 동시에 노동조합에 가입되는 거예요. 나오고 싶으면 못 나와요. 그럼 노동조합에 가입되면 뭐가 차이가 있는데요. 월급에서 매달 조합비가 빠져나가요. 한 달에 뭐 3,000원, 5,000원씩 빠져나가요. 오픈숍은 내가 가입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유니언숍 등등 두 가지 형태를 합친 거예요. 노사협력 제도에 의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고요. 경영의 참여제도, 가끔 노동조합 대표들은 또 경영에 참여도 해요. 또 노사 간의 임금을 협상할 때 노동조합 대표하고 경영진이 또 만나서 협상을 하고 그래요. 노사협력제도 자본 참가도 하고 있고 이익 참가도 하고 있어요. 그 노동조합에서요. 예를 들어서 그 삼성그룹의 노동조합이 있다면 삼성그룹에서 발행한 주식의 20%는 노동자들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노동조합은 이 삼성그룹의 20%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 참가를 할 수가 있어요. 이익 참가란 이익이 발생하면 노동자들한테 분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익을 노동자들한테 분배해 줍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겠죠. 노사 협의제도가 있어요. 항상 협의하고 있어요. 잘하는 게 좋죠. 네. 서로 소통을 잘하는 게 좋아요. 쉽게 말해서 경영주와 노동자가 서로 의사소통을 잘하면 좋은 거겠죠. 이제 인간관계가 있네요. 이제 오늘의 마지막 장인 것 같아요. 인간관계의 의의. 인간관계론적 견지에서 사내 협동체제를 유지함으로써 기업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고차적 노동관리론이 인간관계 관리예요. 인사상담제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제한제도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끔 학교에도 상담실 있잖아요. 가서 상담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제한제도가 있어요. 학교에 건의하고 싶은 거 있으면 여러분들이 건의하시면 돼요. 그렇죠? 식당의 음식 좀 더 다양하게 해주세요. 학교 내 식당이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 더 만들어주세요. 또는 커피숍 하나 더 만들어주세요. 도서관에 그룹 스타디움 더 만들어주세요. 뭐 그런 걸 겁니다. 사기조사. 이제 종업원들의 사기가 향상되어 있는지 침체되어 있는지 조사를 해가지고 침체되어 있다면 뭔가 향상시켜야 되겠죠.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 뭐가 있겠어요? 급여 올려주는 거겠죠. 체육대회 한번 합시다라든가 전체 회식 한번 합시다. 직원들한테 이번 달 말에 뭐 선물 하나씩 해줍시다 이런 거겠죠. 자기 신고 제도도 있어요. 고정 처리 제도가 또 있군요. 또 사회 측정학도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는 읽어보면 이해 가는 것들이니까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인간관계 관리 방법, 집단 역학이 있고요. 네. 어떤 집단 구조가 사기를 높일 수 있는가?
어떤 구조가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가 같은 걸 밝히려는 방법이 있겠죠. 직장 내에서 열심히 일하고 사기가 좋아지려면 일단 환경이 좋아야 되죠. 근무 환경이 좋아야 되겠죠. 냉난방 잘 되고요. 근무 환경이 잘 돼 있고, 교통편이 좀 좋게 돼 있고, 식당 잘 돼 있고, 휴게실은 시설 잘 돼 있으면 좋은 거겠죠. 그쵸? 바로 그런 겁니다. 또 급여, 월급 제때 잘 주고요. 네, 급여 올려주면 좋은 거겠죠. 그럼 사기 높아져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